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지은이는 미국의 사회과학자 아서 브룩스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원하는 곳이 없다뇨.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날 나는 늦은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의 화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여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렸고 그의 아내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제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무사히 착륙하고 기내에 불이 켜지자 마침내 비참한 기분에 빠진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나는 낯익은 모습에 크게 놀랐다. 그는 잘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당시 80대 중반의 나이였던 그는 수십 년 전 그가 보여준 용기와 애국심, 업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적 인물이었다. 나 또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존경했다. 그가 비행기 통로를 지나가자 승객들은 일제히 그를 알아보고 나지막한 소리로 존경을 표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조종사 역시 그를 알아보고는 선생님, 어릴 적부터 무척 존경했습니다.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내어 말했다. 겨우 몇 분 전만 해도 분명 죽고 싶다고 했던 그 남자는 과거의 영광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궁금해졌다. 지금 기쁨과 자부심에 차 있는 모습이 진짜 이 남자의 본 모습일까? 아니면 20분 전에 아내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던 것이 본 모습일까? 하고 말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쇠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들이 일군 성공이 점점 불만족스러워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경제학에는 스타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스타인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추게 된다이다. 너무도 자명한 말이 아닌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자명한 사실을 항상 무시한다. 쇠퇴를 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공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제임스 딘은 서둘러 살고 젊을 때 죽어야 시체라도 보기 좋게 남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노스웨스턴 대학 켈로그 경영대학원 벤저민 존스 교수는 상을 받을 정도의 과학적 발견과 획기적인 발명을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해 수년간 연구했다. 존스는 지난 100년간 생존했던 유명 발명가와 노벨상 수상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이룬 가장 일반적인 연령대가 30대 후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위대한 발견을 할 가능성이 20대와 30대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고 40대와 50대, 60대에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70세에 커다란 혁신을 이루어낼 가능성은 그것을
20살에 해낼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다.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뜻이다. 과학 이외의 지식 분야들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작가는 40에서 55세에 쇠퇴기를 맞이한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36세에서 40세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의사들은 또 어떤가? 30대의 전성기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기술력이 저하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직 세 개의 길이 존재할 뿐이다. 1. 쇠퇴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쇠퇴에 분노한다. 2. 쇠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서 나이 듦을 경험한다. 3. 당신을 여기까지 성장시킨 기술이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쇠퇴는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이 듦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어도 유창한 말솜씨는 거의 쇠퇴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생각을 조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 젊을 때처럼 반짝이는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거나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는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진다. 다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능력도 더 좋아진다. 영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카텔은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지능이 있으며 인생의 시기별로 더 활발히 작동하는 지능이 있다고 상정했다. 첫 번째 지능은 유동성 지능으로 카텔은 이것을 논리적 판단과 유연한 사고를 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지능이 여기에 속한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읽기와 수학적 능력 둘 다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혁신가들은 유동성 지능이 아주 높다. 지능지수 측정을 전문적으로 했던 카텔은 이들의 유동성 지능이 성인이 된 초반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30대에서 40대에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유동성 지능만이 유일한 지능은 아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카텔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결정성 지능이라는 개념이다. 결정성 지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만약 당신이 유동성 지능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물 같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유동성 지능 곡선을 벗어나 결정성 지능 곡선으로 갈아타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어린 시절에 발견한다. 자신의 천직을 늦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수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한동안 다른 길을 가다가 그것이 엉뚱한 방향임을 깨닫고 난 뒤에야 자신의 길을 찾기도 한다. 당신이 일찍이 자신의 천직을 어떻게 찾게 되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에 열중하라. 하지만 굳이 성공에 매달리지는 마라.
당신의 능력이 변화하게 되면 언제든 그에 따라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형편없고 가장 치명적인 중독 중 하나는 바로 일 중독이다. 워커홀리즘이라는 단어는 1960년대 심리학자 웨인 오츠가 만든 말이다. 오츠가 아들의 얼굴도 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바쁘게 일하자 오츠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약속을 잡았던 일이 계기가 되어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오츠는 1971년에 워커홀리즘을 끊임없이 일하려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 중독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1. 퇴근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고 에너지가 모두 방전될 때까지 일하는가? 2. 늘 일할 틈을 엿보는가? 이를테면 일요일 날 배우자가 외출하고 나면 즉시 일 모드로 바뀌고 배우자가 집에 돌아올 시각이 되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하던 흔적을 치우는가? 3. 일이 특별히 바쁘지 않을 때조차도 누군가가, 이를테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일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 불안하거나 기분이 언짢은가? 일 중독자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해 자신을 말살해가며 일한다. 젊은 시절 포뮬러 1 자동차 경주 선수로 유명세를 누렸던 알렉스 디아스 리베이로는 행복해지기 위해 성공에 의존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썼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커리어의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된다.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른 일에서 더 큰 성공을 찾으며 죽는 날까지 하나의 성공에서 또 다른 성공으로 옮겨가며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공한 다음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내가 아닌 나의 이미지를 사랑하는가? 어려서부터 나는 타인을 대상화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배웠다. 아버지는 내게 남자로서 절대로 다른 이들을, 특히 여성을 그들의 신체적 특성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사람을 신체적 특성만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죄악시 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임마누엘 칸트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의 대상이 되는 즉시 도덕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동기는 작동을 멈춘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욕구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사람을 인간성이 제거된 생산성만 남아있는 기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회제도라고 보았다. 인간이 대상화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평가하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노동자로 대상화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망가뜨린다는 그의 지적은 매우 정확했다고 본다. 자기 대상화는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 사이에서 외모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자기 대상화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특별히 매력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대상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종종 자기 비판적으로 흐르곤 한다. 우리의 신체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은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더 심각해졌다. 소셜미디어가 자기 대상화를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셜 맥루한은 1964년 그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가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샘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에서 자기 대상화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미디어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다. 우리는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고 나도 내 직업이 아니다. 언젠가 본 달라이 라마의 말씀에 사람들은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20개의 반지를 산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본능 중 하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회적 비교를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불렀다. 그가 정말 그렇게 말했든 아니든 그 말만큼은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비교가 우리의 행복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발견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몇 시간만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자. 1.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가? 2. 당신은 돈과 권력 혹은 명예를 기준으로 당신의 성공 정도를 판단하는가? 3. 당신은 최종적인 직업적 성공 다음에 무엇이 올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가? 혹은 최종적인 직업적 성공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가? 4. 당신은 퇴직연금을 중단 없이 계속 유지할 예정인가? 5. 당신이 이룬 직업적 성공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꿈꾸고 있는가?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에 중독된 상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란돌포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로카세카 성에서 자랐다. 아퀴나스는 세속적인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19살의 나이에 당시 새로 설립된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청빈한 삶과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탁발 수도회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키노 집안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아퀴나스의 부친은 그를 납치해 1년간 성에 감금하기에 이른다.
형제들은 매춘부를 고용해 그를 유혹하도록 했다. 마침내 그의 가족들은 두 손을 들었고 그는 세속을 벗어난 학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방대한 철학 저작물들을 집필하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가 볼 때 세속적인 길은 신의 대체제와도 같았다. 즉, 행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결코 충족시켜주지 않는 우상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설사 당신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상이 우리를 잡아끈다는 그의 말에는 동감할 것이다. 그 우상은 돈, 권력, 즐거움, 영광이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대상화된 특별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조 지폐와도 같다. 기원전 624년 샤카족의 왕인 숫도 다나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샤카족은 지금의 네팔과 인도 사이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타르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숫도 다나는 아들이 절대 인생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를 모든 세속적 요구와 욕망이 충족되는 성 안에서만 머물도록 했다. 시타르타는 29살이 될 때까지 성 밖을 나서본 적이 없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시타르타는 마부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성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는 도시에서 한 노인을 마주친다. 노인은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인간의 늙은 모습이었다. 마부는 시타르타에게 모든 인간은 늙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외출에서 시타르타는 병들어 신음하는 남자와 썩어가는 시체, 그리고 수행자를 만났다. 시타르타는 다음날 수행자가 되어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기 위해 성을 떠난다. 6년 동안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고통을 견디며 가난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굶주려 있는 그에게 한 소녀가 나타나 밥 한 그릇을 보시한다. 그것을 받은 시타르타는 불현듯 금욕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핵심은 아니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그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목욕 재개한 후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좌선하겠다고 다짐하며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타르타는 진실에 도달한다. 바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금욕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중도는 극단적인 금욕과 감각을 만족시키려고만 하는 향락 모두를 경계한다. 두 가지 모두 집착이므로 불만족을 낳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에 이른 순간 시타르타는 부처가 되었다. 부처는 집착의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사성제라는 실질적인 지침을 설파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은 괴로움이다. 만성적인 불만족이 그 원인이다. 둘째, 이 괴로움의 원인은 세속에 대한 갈망과 욕구, 집착이다. 셋째,
이 갈망과 욕구와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갈망과 욕구, 집착을 제거하는 길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한다면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하나의 성공에서 또 다른 성공으로 옮아가며 성공만을 쫓아다닐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성공을 원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원시인은 옆 동굴에 사는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그래야지만 여성들에게 더 능력 있는 배우자감으로 비추어져 혼인 성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위와 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교에 집착하는 이유다. 성공은 지속적으로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실패는 더 적게 가지는 것이다. 산업화와 세계화, 기업화로 모두가 풍족하게 살고 생활 수준이 평준화되었다 해도 우리 안에 내재된 신경생물학적 본능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성적으로만 보면 현대 사회에서 5대의 자동차나 5개의 화장실 혹은 5벌의 셔츠를 가지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원할 뿐이다. 불만족은 우리가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줬도록 만드는 병이다. 직업적 쇠퇴기가 찾아왔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공허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문제의 해결책을 아는 것은 별개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쾌락의 쳇바퀴라는 용어를 만든 당사자이자 유명한 심리학자인 필립 브릭만이 미시간 대학에 있는 그의 연구실 건너편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일이다. 잘못된 계산 방식은 모두 무시하고 대신 다음의 등식을 따라야 한다. 이는 시타르타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현대 사회과학의 지혜를 한데 모아 얻은 등식이다. 만족 이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누기 당신이 원하는 것. 스페인 가톨릭 성인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말을 빌리자면 원하는 것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것이다. 원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자신의 저서 수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죽음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죽음에게서 낯선 성질을 빼앗고 그것을 자주 경험해서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을 가장 자주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잦은 노출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면 인간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우정의 사다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약하고 이득도 가장 없는 구간으로 효용을 기반으로 하는 친구 관계다. 필요에 의해 친구가 된 관계로 일에서의 성공과 같이
서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사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는 친구 관계가 위치한다. 상대방에 대해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이 있어 친구가 된 경우다. 예를 들어, 함께 있으면 즐겁거나 웃기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거나 해서 좋아하는 것이다. 상대의 내면적인 자질을 좋아하는 경우로 효용을 기반으로 한 친구 관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우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다. 가장 높은 단계의 친구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완벽한 친구 관계로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선한 의지로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관계다. 또한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적 대의 명분을 추구하기 위한 열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친구 관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는 실용주의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완벽한 친구 관계는 우정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본질적인 열정을 공유한다. 세속적인 목표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2009년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147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조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했다. 조사 결과 목표는 소위 내면적인 목표와 외면적인 목표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내면적인 목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외면적인 목표는 큰 돈을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거머쥐거나 명성과 인기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만족의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들이었다. 이는 버킷리스트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다. 연구팀은 1년 후 조사 참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적 조사를 벌였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대다수의 사람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했던 이들은 그것을 이루었고 돈과 권력을 원한다고 답했던 이들은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 무엇을 바랄 때는 신중하라는 옛 속담처럼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 연구의 더 의미 있는 지점은 두 번째 발견인데 내면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1년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외면적인 목표를 추구한 사람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질병도 더 많이 겪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목표가 돈과 명예 그리고 그 밖의 세속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욕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단계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라는 고대 인도의 가르침, 즉 아쉬라마는 이상적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하여 25년을 주기로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지혜의 근본은 100세까지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동등한 몇 단계의 비율로 나누는 것에 있다. 각 단계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슈라마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기로, 배움에 전념하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다. 두 번째 단계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단계다. 힌두교 사상가들은 이 단계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바로 돈, 권력, 섹스,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보상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이 단계를 평생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건너가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보상을 초월하고 집착이라는 재앙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이는 50살쯤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다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 새로운 단계를 은둔기라고 한다. 은둔기가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다. 노년기에 오는 마지막 영적 단계인 유행기, 즉 사냐사가 남아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로지 영적 깨달음에만 집중한다. 옛날 어떤 힌두교 남성들은 말 그대로 75세가 되면 가족을 떠나 종교에 귀의하여 남은 생을 스승 밑에서 기도하고 성서를 공부하며 보냈다고 한다. 당신이 육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이다. 자신이 영원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인식과 깨달음이 바로 사냐사이다.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초점이 반드시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에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이를테면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까? 나의 답변은 그것도 좋다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 사상, 특히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비밀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성장해 오늘날 20억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체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데 공헌했다. 사도 바울의 사업적 수완은 무엇이었을까? 서기 55년경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 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 사탄이 보낸 전령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그대에게 충분한 은총을 내렸노라. 나의 힘은 연약함 속에서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시라고 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신경학자 데이비드 랜스 보로에 따르면 바울을 괴롭힌 가시는 측두엽 뇌전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설로 그가 서신에서 언급한 천국 체험과 앞날을 내다보는 것과 같은 황홀경이 나타난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 바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한 섬광 또한 측두엽 뇌전증 증상 중 하나다. 랜스보로는 이러한 증상이 평생에 걸쳐 광범위한 경련으로 발전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진짜 궁금한 부분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약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킨 이유다. 그는 추종자들이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랐을까? 분명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의 목적은 신도들에게 바울 자신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며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약점이 자기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울이 옳았다.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비결은 당신의 약점, 즉 자신의 손실과 쇠퇴가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뉴 잉글랜드에서 아주 잘 나갔던 심리치료사 친구가 한 명 있다. 45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일형 당뇨병을 앓았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혹한 운명의 신을 원망하며 몇 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정신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고 치료가 필요했지만 신원을 밝히기를 꺼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심리치료사에게조차 익명으로 치료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심리치료사가 필요했고 그를 찾아낸 것이다. 친구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와 비슷하게 익명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유명인들을 상대로 심리치료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내 친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새로운 방식으로의 번영이 가능해진다. 행복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담을 쌓는 태도는 자신에게 상처만 될 뿐이다. 우리는 무장 해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각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성공의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쇠퇴를 포함해 불가피한 실패까지도 더 깊은 연결을 모색할 수 있는 원천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고통과 약점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긴다. 그렇지만 핵심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상실과 부정적인 사건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점이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들 중 대다수가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강한 척을 벌일 때 올라설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고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면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보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변화는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변화이며 당시에는 반갑지 않지만 사실 변화만큼 예측 가능한 것도 없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지혜에서도 예로부터 이 사실을 강조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이며 인생은 견해다 라고 말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의 무상함에 대해 매우 자주 설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할 수 없다. 생겨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변화라는 점을 최대의 역설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삶과 존재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집단적 전환도 10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꾼 구소련의 붕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10년 후에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꾼 9.11 테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킨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 불황이 찾아왔다. 그리고 10년 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뒤에도 반갑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게 거의 분명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장담하건대 그 사건은 분명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일을 주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할 때다. 그 목적이 돈이든 권력이나 명예든 일을 도구화하면 불행해진다. 수년 동안 나는 수많은 졸업식에 참석하며 졸업식 연사들의 연설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목표를 찾아라 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일을 찾으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조언일까? 독일과 미국의 연구팀은 2017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1357명을 표본으로 하여 진행된 이 조사에서 연구팀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더 낮아 직장을 더 자주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학자들이 헤도니아와 유다이모니아라고 부른 행복의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헤도니아는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행복을 뜻하고 유다이모니아는 목적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행복을 말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행복이 다 필요하다. 유다이모니아가 없는 헤도니아는 공허한 즐거움일 뿐이고 헤도니아가 없는 유다이모니아는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다. 재미와 의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진정으로 당신의 관심을 끄는 일은 강렬한 즐거움을 준다. 또한 당신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그 일에 의미도 있어야만 한다. 몇 년 전 나는 가족여행으로 관광과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 자전거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하루는 여러 가족들과 함께 카약을 타고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유명한 9m 높이의 바위 절벽으로 갔다. 거기서는 한 무리의 10대 아이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는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걸 보고 우리 그룹의 어른 중 한 사람이 저거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모두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길래 내가 자원했다.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까지의 거리가 10리는 되어 보였다. 현기증이 나면서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이건 미친 짓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옆에 서 있는 한 아이를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냥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나는 소년의 말대로 했다. 머리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라는 개념이 있다. 바르도는 죽음과 환생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소걀 림포체는 바르도를 벼랑 끝을 향해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렵다. 그러나 뛰어내리면 그 순간 전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직업적인 삶을 내려놓을 순간이다. 그 직업적 죽음을 경험해야만 당신은 두 번째 곡선 위로 올라설 수 있다. 물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완전한 기쁨일지 혹은 고통일지 아니면 둘 다일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그저 벼랑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냥 뛰어내리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4줄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간에게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두 종류의 지능이 있다. 2. 유동성 지능은 논리적 판단과 유연한 사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3. 결정성 지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4. 성인기 초반까지는 유동성 지능으로 살아가지만 후반에는 결정성 지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책에 나온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지능은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결정성 지능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지식과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보 처리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유동성 지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성인기 초반이며 3, 40대가 되면 유동성 지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정성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젊을 때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지만 청년기가 지나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두뇌도
예전만큼 빨리 회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청년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고 더 바람직한 선택지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죠. 며칠 전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소방기술사에 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형님인데 궁금한 게 있다는 것이었죠. 형의 질문은 오늘 소개한 책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선 수십 년 전 대학생 시절보다 지금의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두 번 보면 기억하는 것들도 지금은 여러 번 봐야 겨우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형이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상하게도 공부하는 모든 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본인이 어렵게 공부했던 공대 수학도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고 했죠. 다른 과목들도 처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자신이 젊었을 때보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해 준 것이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40세 때의 지력을 똑같이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나은 지력을 발휘하는 슈퍼 에이저라는 개념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슈퍼 에이저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슈퍼 에이저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채식 위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날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도 활발하게 꾸려가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슈퍼 에이저의 공통점이라고 하죠.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본인의 평소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최악의 태도는 비관주의입니다. 물론 비관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관주의로 지나치게 매몰되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형한테 이야기해준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져도 종합적인 사고력은 향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책에서 말한 결정성 지능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독서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해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자격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부에 도전하는 등 다방면에서 몸과 마음을 자극하고 훈련시켜야 결정성 지능이 더 발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정성 지능이라는 말에서 결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결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크리스탈 같은 유리 결정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분자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크리스탈 결정체처럼 과거부터 습득한 온갖 정보와 지식들이 하나의 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다면체인 크리스탈처럼 사물과 현상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지혜가 생겼다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은 단순하게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를 지난 사람이라면 결정성 지능의 활용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정성 지능을 활용해 인생 후반기를 보람차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저자가 권유하는 것 같은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또는 해보고 싶었던 일, 관심 가는 일을 발굴하고 조금씩이라도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의미는 찾기보다는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내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교나 영성 분야에 대한 탐색입니다. 저자는 자기 스스로 어릴 때는 개신교도였다가 후일 천주교도로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는 무신론자였다가 지금은 자신보다 더 열렬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신성과 영성에 대한 탐구가 인생 후반기에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영성이나 종교에 관심이 없다면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저자는 추천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라는 점이죠. 그러고 보니 인생 전반기가 물질에 대한 추구였다면 인생 후반기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해야만 한층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80이 넘으셨는데 2년 전부터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좀 의아했지만 지난 설에 영어 관련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비록 문법적으로는 부정확하지만 원어민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문장으로 답을 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학원도 가지 않고 책 한 권과 유튜브만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뭔가를 배우기 참 좋습니다. 영어가 됐든 보일러 기술이 됐든 이태리 요리가 됐든 유튜브 대학에서는 원하는 모든 걸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영화나 드라마, 가수의 콘서트 시청 혹은 게임 시청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을 멀리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나의 여유 시간의 주된 활동이라면 저는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기쁨도 크지만 배움의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하고 보람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나와 남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주는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날마다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 첫머리에 등장한 비행기에서 아내에게 푸념을 했다는 유명인에 대해서 저자가 끝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해서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왠지 그가 콜린 파월 전 미국 합참의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